이곳에 올라 나의 반평생을 돌아보니 좁은 우물 안에서 스스로 잘난 체하며 눈을 치켜뜨고 함부로 천하일의 논한 꼴이었으니 부끄럽기 그지없었다. 네, 뒤에 보이시는 이 사진의 인물이 바로 홍대용인데요. 홍대용은 청나라에 갔다 온 경험이 있는데 그때 청나라의 학자들과 여러 교류를 나눴고 특히 그의 사상 중에는 지전설이라든지 우주무한론이라든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이런 주장들을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실학자로서의 이 홍대용의 면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홍대용이 관심을 가졌던 분야는 수학입니다. 홍대용은 주해수용이라는 수학책을 쓰기도 했는데요. 이 책을 보면은 수학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홍대용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돈을 모아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한 사람마다 5냥씩 내면 6냥이 남고 3냥씩 내면 4냥이 모자라다고 한다. 이때 물건값은 얼마이고 사람은 모두 몇 명인가? 여러분은 이 문제를 푸실 수 있으신가요? 이 문제를 풀려면 연립방정식을 세워야 되는데 이 문제의 답은 여러분들께서 풀어보시라고 제가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홍대용이 이렇게 수학책을 저술할 정도로 수학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았는데요. 홍대용이 쓴 글을 보면은 그 서양의 학문에도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이런 대목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서양의 법은 수학을 근본으로 삼고 여러 도구를 사용하여 온갖 현상을 관측하는데 거리, 높이, 깊이, 무게 등 정확하게 측정하니 이것은 중국에서도 없었던 것이다. 근대의 산업혁명이라든지 과학혁명이 가능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 수학의 공헌이 크거든요. 홍대용은 이런 시대적인 변화의 흐름을 아주 미약하게나마 감지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홍대용이 천문학에 대한 관심도 남달랐다는 건데요.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홍대용은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홍대용이 이렇게 말을 해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월식 때 달을 가린 그림자가 둥글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지구가 평평하다면 바다 건너에 있는 나라가 한눈에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행성이 공전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요. 홍대용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금성, 목성, 수성, 화성, 토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고 태양과 달은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한다. 금성과 수성은 태양 가까이에 있다. 물론 여기에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한다는 부분은 틀렸지만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고 그리고 이런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사실을 홍대용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홍대용의 관심은 이 태양계를 넘어서서 우주 끝까지 나아가게 되는데요. 저 별들에서 지구까지의 거리는 몇 천만억 리인지 모른다. 별들의 밖에는 또 별들이 있고 허공의 세계는 끝이 없고 별들도 끝이 없다. 실제로 그 천문학자들이 이 우리 은하를 벗어나면 또 다른 은하가 있고 이러한 은하가 우주 공간에 엄청나게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별들밖에 또 별들이 있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마치 오늘날의 우주론과 상당히 흡사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홍대용이 서양의 학문들, 수학이나 천문학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홍대용과 정조가 나눈 대화를 보면은 이 정조가 유교 경전에 대한 질문 말고 현실에 대한 문제나 수학에 대한 문제를 홍대용에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는 정조가 홍대용에게 그 돈 1000문은 몇 냥쯤 되느냐라고 물어보기도 해요. 돈을 세는 단위 중에 문이라는 단위가 있는데 이 1000문은 오늘날에 몇 냥인가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홍대용이 바로 그것은 10냥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정조가 옛날에 광무제가 돈 70만을 신하에게 하사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70만은 몇 냥인가 물어봐요. 그랬더니 홍대용이 그것은 7천냥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머릿속으로 이 돈이 환산이 바로 됐었나 봐요. 거의 자판기 누르듯이 그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조가 좀 더 본격적으로 현실에 대한 문제들을 물어보는데요. 당시 정조가 광물 자원에 대해서 홍대용에게 질문한 내용이 있는데요. 정조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즘 광은이니 내은이니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 은의 종류에 대해서 혹시 아는 게 있느냐 물어봤는데 홍대용이 역시 현실에 대한 관심이 많은 실학자답게 정조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광은은 우리나라에서 제조한 은이고 내은은 일본에서 제조한 것을 동네를 거쳐 들여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은이 두 종류가 나는데 일단 국내산 은이 있고 그리고 일본에서 들어오는 수입산 은이 있다. 이 국내산 은을 광은이라고 일본산 은을 내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또 정조가 광물 자원에 대한 질문이 끝나고 이번에는 소금이랑 쇠에 대한 질문도 던집니다. 우리나라의 소금과 쇠는 어떻게 생산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정조가 이제 차기 국왕이 될 몸이잖아요. 왕에게 물론 유교 경전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경제와 관련이 있는 현실 문제에 대해서도 이 정조가 관심이 많았던 거죠. 그러자 홍대용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쇠와 은은 산에서 나는데 그 수가 끝이 없고 소금은 삼면의 바닷가에서 구워서 만드는데 무궁무진하니 참으로 재화의 보고입니다. 근데 홍대용의 답변이 단순히 설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좀 더 현실적인 문제로 나아가는데요. 홍대용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산과 바다의 이익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여 나라와 백성이 가난을 면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것은 관련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재화가 무궁무진한데 그 산과 바다에서 나는 재화의 이익을 우리나라는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나라도 가난하고 백성도 가난한데 이것은 다 법이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손 당신이 왕이 되면은 꼭 이런 법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와 백성들을 좀 부강하게 해달라. 이 경제 정책과 관련된 홍대용의 생각들을 정조에게 건의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정조가 이 홍대용이 그 보통 선비가 아니라는 걸 알았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단순히 유학 경전만 공부하는 학자가 아니구나. 뭔가 새로운 학문과 사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 이런 걸 눈치를 챘을 것 같은데 당시에 홍대용과 같은 사람들이 보통 청나라에 견학을 많이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북학파라고 하는데 아마 정조 역시 홍대용이 북학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조가 단도직입적으로 홍대용 보고 혹시 당신이 청나라에 혹시 가본 적이 있는 거 아니냐, 청나라 북경에 혹시 가봤느냐 하고 홍대용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홍대용이 당연히 가봤다고 말을 하는데요. 을유년에 숙부를 따라서 가본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홍대용이 북경에 가봤다고 하니까 그 정조가 호기심이 생겼나 봐요. 요즘도 친구가 외국에서 갔다 오면은 그 나라 어땠어 하고 물어보잖아요. 우선 정조가 그 홍대용의 당시 옷차림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때 네가 청나라 갈 때 옷차림은 어떻게 하고 갔느냐라고 물어봐요. 이에 대해서 홍대용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립을 쓰고 군복을 입어 다른 비장들과 같은 차림을 했습니다. 그 전립과 군복을 입은 차림은 그 박제가의 초상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 그림은 나빙이란 사람이 그린 박제가의 초상화입니다. 지금 박제가가 한 차림을 홍대용도 똑같이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전립을 쓰고 군복을 입고 다른 비장들과 같은 행색으로 청나라를 갔습니다. 이렇게 정조에게 대답을 한 거죠. 그 홍대용의 이 말을 들은 정조가 깔깔깔 웃는데요. 아무래도 그 백면서생 같은 이 홍대용 같은 학자가 군복을 입었던 것이 정조는 신기했나 봐요. 그래서 정조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백면서생이 갑자기 군복을 입다니 이것은 매우 쉽지 않은 일일 텐데 참으로 호사가라고 할 만하다. 그러니까 글만 볼 것 같은 선비가 군복을 입은 차림을 생각을 해보니까 정조가 재밌었나 봐요. 그러면서 정조가 혹시 뭐 기록을 남긴 게 있느냐, 뭐 일기 같은 게 있으면 좀 보여달라고 물어봅니다. 실제 당시 북학파 사람들이 이 북경에 갔다 오면은 그 일기를 많이 남겼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박지원의 열하일기가 있고 아까 우리가 살펴본 박제가도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정조도 홍대용 보고 뭐 기록을 남긴 게 있는지 물어봤는데 그 홍대용이 기록을 남긴 게 없다고 대답을 해요. 근데 당시 홍대용이 기록을 남긴 게 없다는 말은 거짓말인 게 홍대용 역시 북경을 갔다 와서 자신의 북경 여행기를 아주 상세한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홍대용의 기록이 을병연행록이라고 해서 그 책으로 발간이 되기도 했고요. 오늘날의 연행록 중에서 사료적 가치가 굉장히 높은 기록인데 이런 걸출한 기록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조한테는 자신이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 이때 홍대용이 왜 정조에게 일기를 남긴 게 없다고 말했을까? 사실 뭐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예상을 해보자면 그 당시 홍대용이 이 북경에 갔을 때 그 북경 사람들을 많이 사귀었는데 그것이 이 선비들 세계에서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홍대용의 절친한 친구인 김종우가 이 홍대용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대가 북경에 갔을 때 그곳 사람들과 사귄 것은 큰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비린내 나는 더러운 원수의 나라. 그대가 저 변발한 오랑캐들을 형제처럼 사귀고 뭐 이런 구절들이 있는데 당시 조선의 선비들은 이 청나라를 오랑캐의 나라라고 원수처럼 여기고 있었어요. 우리가 병자호란 때 그 삼전도 치욕을 당하잖아요. 그 치욕을 안겨준 저 오랑캐의 나라들의 사람들과 홍대용이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당연히 이 선비들이 좋게 볼 리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홍대용 역시 자신이 일기에서 그 오랑캐 사람들과 사귄 것을 정조가 알게 되면은 또 뭔가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일기를 안 썼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닌가. 그 오늘날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록 정조는 홍대용의 일기를 볼 수가 없었지만 오늘날의 우리는 이 홍대용의 일기를 감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홍대용의 일기를 몇 구절을 가져와 봤는데요. 당시에 북경에 가려면 이 뒤에 보이시는 이 사진의 산해관을 거쳐야 했습니다. 산해관은 이 만리장성의 끄트머리, 동쪽 끄트머리 관문을 의미하는데요. 당시 홍대용도 이 산해관을 거쳐서 북경으로 들어갔는데 그 산해관에 도착했을 때 기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해관에 도착했다. 망해정 누각에 오르니 시야에 보이는 모든 것이 바다와 구름뿐이었다. 거대한 파도가 솟구치고 유빙이 맞부딪혀서 장관을 이루었다. 이 누각에 오르고도 눈시울이 붉어지지 않고 머리카락이 서지 않는다면 참으로 못난 사람이다. 그가 홍대용이 산해관에 도착해서 높은 데 한번 올라가 봤나 봐요. 거기 높은 데 올라서 저 먼 바다를 보니까 그 파도와 유빙이 이루는 장관을 보고 온몸에 털이 곤두섰는 이런 전율을 느꼈다. 그 대자연의 경관 앞에서 이 눈시울이 붉어지는 감동을 느꼈다라고 그 일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홍대용이 당시에 느낀 감정이 꽤 깊었는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곳에 올라 나의 반평생을 돌아보니 좁은 우물 안에서 스스로 잘난 체하며 눈을 치켜뜨고 함부로 천하일을 논한 꼴이었으니 부끄럽기 그지없었다. 그가 뭔가 사람이 넓은 세상을 봤을 때 이 좁은 우물에만 갇혀있던 개구리가 처음으로 그 하늘을 봤을 때의 감정이 아니었을까요? 내가 그동안 했던 모든 일들이 사실은 좁은 우물 안에서 마치 잘난 척하는 개구리와 같았던 거구나. 사실은 우물 밖으로 나와보니까 이렇게 넓은 세상이 있었구나. 그 좁은 세계에 갇혀 있었던 지식인이 더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느꼈던 이 감정. 그 북받치는 감정들을 이렇게 솔직하게 기록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 3부는 여기서 마치고 4부에서 계속해서 이 홍대용과 정조의 북경 여행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